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오늘은 난리가 난 울산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조선업 얘기입니다. 울산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이 합치는 방식, 이른바 물적 분할이라는 방식을 놓고 노조와 울산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업이 워낙 많은 고용이 달려있기 때문에 노조는 구조조정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회사는 이대로 가면 경쟁력 없어서 다 망하게 되니 합쳐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충돌하는 겁니다. 울산은 현재 아수라장입니다. 현대차 노조의 연대 파업 움직임도 있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건지, 노조의 반대 속에 사측의 합병은 이루어질 건지, 이미 공적 자금이 수조 원 들어간 업종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싶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조선업 분석하겠습니다. 샵 3698로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토론 참여 가능하십니다. 직설 시작합니다. 조선업이 배 만드는 업종인데 들여다보면 의외로 복잡합니다. 이 문제 잘 좀 설명해 주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고문님, 고려대학교의 조영철 교수님, 사회연대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시겠지만 한국이 조선업의 빅3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해양조선, 그리고 삼성중공업입니다. 이 가운데서 현대와 대우를 합쳐서 빅2로 만들자. 그래야 경쟁력 갖춰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는다. 이런 방향인데 이걸 합치는 방식 자체부터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조는 왜 반대하는지, 회사의 방안은 어떤 건지 다소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가능한 쉽게 설명한 기자가 있어서 그 내용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을 합병하는 방식입니다. 모레 예정된 주주총회는 물적 분할, 즉 현대중공업을 둘로 나눈 뒤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을 만들고 그 아래에 사업회사인 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을 두는 게 안건입니다. 노조가 우려하는 건 한국조선해양이 회사의 우량 자산을 다 챙기고 신설현대중공업은 7조 1천억 원의 부채만 떠안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은 사업 영역도 겹치기 때문에 결국 인적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지금 한 4년간 구조조정을 당해왔고요. 겹치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해외 결합 심사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캐파를 줄인다거나. 반면 사측은 자산과 부채 승계는 상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고 부채에 대해서도 한국조선해양이 100% 주주로서 연대 변제 책임을 지게 돼 우려할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본계약 체결을 하면서 이런 구조로 인수하는 것으로 약속을 하고 단체 협약을 승계하고 고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사측은 중국의 추격에 맞서 연구개발 중심의 지주회사 설립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노조는 구조조정 의심을 거두지 않으며 합병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최대 규모인 현대자동차노조와 대우조선노조도 연대투쟁을 선언하며 내일 울산 집회에 합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성장에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노동계 전체 이슈로 부상하는 양상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먹고 살게 되는 데 있어서 반도체와 함께 조선업 공이 큽니다. 조선업에서 워낙 많은 고용도 이루어지고 있고 울산, 거제 이런 데는 옛날에 이런 농담 기억나실 겁니다. 지나가던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닌다고. 거기서 돈이 돌고 거기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한국이 잘 먹고 살았는데 중국의 추격이 워낙 강합니다. 이대로 가면 다 망한다는 위기의식이 있고 실제로 대우 같은 데는 망해서 지금 현대로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 시작부터 조선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부터 좀 역사부터 좀 따져보고 천천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기자한테 제가 가능한 좀 쉽게 좀 설명하라 했더니 들어도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첫째, 정용건 위원장님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대우해양조선을 합치겠다라는 거는 합쳐서 빅2로 만들겠다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걸 합병이라는 저 용어가 맞네 틀리네 말이 많습니다. 예, 합병은 그러니까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을 갖다가 하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합병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합병은 아니고 이게 합병 아니죠?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서 그 위에 두 회사 위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를 만들어서 두 회사를 거느리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업 결합이라고 표현하고 쉽게 설명하면은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데 합병은 아니다. 예, 흡수하는 거예요. 예. 현대중공업이 대우해양조선을 인수를 하는데, 예. 근데 제 기억에 대우해양조선 이름이 대우자가 들어가니까 김우중 회장 생각이 나고 예. IMF 때 망했던 회사 아니에요? 예, IMF 때 어려워졌죠. 그래서 99년도에 산업은행이 이제 그 전부 부실을 떠안고 산업은행이 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대우해양조선을 인수해서 네. 관리한다는 얘기는 나라 세금으로 국민 세금으로 대우해양조선을 망하지 않고 끌고 온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들어간 산업은행에서 들어간 돈이 한 7조 정도 7조 원의 정도. 국민 세금 혈세가 들어가 있는 회사예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적자를 누적적으로 낸 건 아니고 2007년부터 시작해서는 또 조선경기가 하락에 접어들면서 예. 상당히 많은 이익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2014년을 끝으로 하락 경기가 끝나고 예. 2015년부터 이제 조선업이 내리막길을 긋고 특히 중국의 조선업들이 추격해 오면서 이제 적자가 대규모적으로 나고 특히 또 이제 적자 규모를 숨기기 위해서 내부의 분식 회가가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사장을 했던 고 전 사장, 예. 남 전 사장은 다 구속돼 있는 다 구속됐고. 상태. 회계법인도 다 대법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이런 상태로 해서 하나의 파문을 일으키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또 구조조정이 일어나서 한 지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 지난 한 3년간에 걸쳐서 정규직 노동자 한 4,000명, 네. 그다음에 외주업체 한 15,000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당했습니다. 구조조정돼서 해고가 됐고 그래서 거제, 울산, 통영 그쪽 경제 무너졌다 지금 난리다 막 실업자들 넘쳐 흐른다 하는 게 그런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려 나와서 지금 다 망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은 뭐 구조조정이 좀 성공적으로 구조개혁이 완료되어 가지고 2017년도에 7천억 정도 이익이 났고요. 예. 작년에는 1조 한 3천억 정도 이익을 갖다 실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좀 다운사이징하고 안정으로 접어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작년에 수주도 한 68억 불 정도 수주해가지고 뭐 2014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은 되지만 그래서 이제 비교적 안정기에 들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대우조선 현재 가동률도 100% 정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왜 이 회사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굳이 합쳐서 빅2로 만들려고 하죠? 그 이제 산은의 이동걸 회장의 판단인 것 같은데요. 네. 뭐 저는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데 예. 다음에 또 조선업이 어려워질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이 논리인데 과연 이게 정확한 것인지와 좋습니다. 관련된 예, 이게 논란이 방향이 있습니다. 오르냐 그러냐는 잠시 뒤에 우리가 한번 토론을 좀 해보도록 하고 어찌됐든 현재 진행 상황을 시청자 여러분들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경쟁력이 없으니 주인 없는 대우해양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넘겨서 그쪽으로 큰 회사를 하나로 만들어서 좀 경쟁력 있게 좀 덩치 크게 한번 가보자 이 구상이군요. 구상은 정부의 구상은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의 가동률은 100% 정도 되고 현대중공업은 군산공장도 폐쇄했고 지금 현재 가동률이 맥시멈 한 75% 정도밖에 네. 안 됩니다. 그리고 LNG선과 관련된 경쟁력은 사실은 현대중공업에도 인정하지만 대우조선해양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누구를 인수하냐 지금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측면이 논란이 많은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은 거냐 틀린 거냐는 잠시 뒤로 좀 돌려서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불부터 저희도 토론을 좀 해보시자고요. 자, 조영철 교수님. 근데 이게 좀 시청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현대가 대우를 인수해서 큰 덩치로 만드는 거라며요. 예. 그러면은 그 뭐 용어가 합병이 됐든 결합이 됐든 뭐 그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그렇다 치고 방식이 물적 분할이라는 건데 요거는 어려우니까 빼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시청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물적 분할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예, 그 방금 전에 그 계획서, 그 물적 표부터 분할 보여드려야 계획서 되네. 표를 예, 다시 표를 보시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을 예. 이제
더 이상 그 계속 보유하기가 어렵다. 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예. 비판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관리 못하는 게 뭐 그것뿐이겠습니까만은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죠. 좋아요. 통상의 매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보유한 주식을 파는 거잖아요. 현대중공업 지주회사한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그동안 적자도 많이 났고 물론 작년에는 다시 영업이익을 좋아졌지만. 회복했지만 아직 주가가 지금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낮은 주가에서 팔면은 지금 산업은행이 손해를 보는 거고 결국 산업은행이 손해를 본다는 얘기는 국민이 그동안에 손해를 보는 국민 거죠.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이 손해를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예. 매각은 하고 싶은데 현재의 주식을 전부 전량 매각하는 것은 산업은행 입장에서 너무 손실이 손해가 크니까 나니.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저기 지금 조선통합법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중간 지주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네. 이 중간 지주회사를 어떻게 만드냐면 현재 기존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예. 지금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현대중공업하고 현대상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이제 현대중공업이죠. 그렇죠. 이 현대중공업을 물적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는 한국조선해양, 저기 지금 조선통합법인이라고 하는 예. 그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조 생산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현대중공업으로 분할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요 대목에서 잠깐만요. 제가 시청자 입장에서 좀 중간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중공업 뭐 시청자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알토란 회사니까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를 두 개로 나누는군요. 그렇죠. 지주회사, 홀딩스 회사가 되는 새로운 그 한국 조선해양. 조선해양이라는 회사가 새로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럼 기존의 현대중공업은 남아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대우해양조선을 합치는 거다. 아니죠. 합치지 않는 겁니다. 합치는 게 아니고. 그냥 나눈가. 그래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보유하고 있던 그 주식을 한국조선해양에다가 현물 출자를 하는 겁니다. 현물로 준다. 예. 주식을 예. 파는 게 아니고. 예,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현재 주가가 얼마다는 의미가 없네요. 없는 거죠. 아하. 현대 출자를 하고 물론 한국조선해양의 제1대주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되겠죠.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국조선해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경영하고 지배를 하는 거고요. 예. 그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새로 물적 분할해서 만들어지는 주로 이제 그 생산을 담당하는 현대중공업, 현대상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을 자회사로 두는 이런 중간 지주회사를 예.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은 자회사, 계열사로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전체적으로 통갈, 예. 지배함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통합 효과를 이제 보겠다라는 자, 것이죠. 그래서 이 인수 방식을 물적 분할이라는 굳이 어려운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거를 인수하는 현대중공업을 물적 분할을 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이에요. 그 최영호 고문님, 네. 현대경제연구원하고 현대중공업하고 아무 상관 없죠? 상관없습니다. 예, 근데 이름만 비슷할 뿐이죠. 아니다. 원래는 한 그룹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뭐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에 이제 약간의 지분을 갖고는 계십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센서를 못합니다 오늘. 이해를 이해를 해주십시오. 잘 걸리셨습니다. 요럴 때 아주 곤란한 질문 좀 해야 네. 되겠네. 자, 현대중공업 네. 속셈이 뭐예요? 진짜 속셈. 이렇게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계열사로 거느리게 되면 현대중공업은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회사. 노조 말고 회사. 근데 회사는 1등, 2등이 합쳐지는 거대 기업이 이제 자, 합쳐지거든요. 1등하고 2등을 합쳐서 슈퍼 1등이 되는 1등이 거예요. 되는데 자 한국에 이 1등, 2등이 다 있다 보니까 예. 무지무지한 저가 수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1등, 2등이 한국의 1등, 2등이 아니라 세계 1등, 세계 1등, 2등이죠. 2등이에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이거 과당 경쟁이 분명히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예. 현재 대우조선이 이 수주량, 잔존 수주량 보면은 현대중공업보다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근데 저게 뭐 이제 들어가서 실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가로 지금 나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은 에서 지금 이 수주 전쟁을 하고 있는 데서 저가로 치고 오는 부분들이 과당 경쟁하는 거를 막음으로 해서 네. 적정 수준에 갈 수 있고요. 현재 지금 2020년까지 이제 LNG선 이 친환경 규제 때문에 이걸 바꿔야 되는 부분에 상승세에서 좀 힘을 얻어갖고 네. 같이 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들을 예. 지금 바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지만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게 잘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는 잠시 뒤 논의로 좀 넘기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도 산업은행도 회사도 합치겠다는 거예요. 덩치를 키우겠다는 거니까 그 잘했다 못했다는 둘째 문제고 그 방식과 그 방향과 그 속사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경쟁력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각 회사마다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뭐 LNG나 유조선 컨테이너 이런 특정 석박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성격적으로 확 달라진 건 없어요. 예. 어디가 좀 잘하고 뭐 못하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뭐 도크 같은 거, 건조 예. 능력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사실 이제 뭐 아까 조영철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면 원래 M&A 우리가 하는 거 그냥 사버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대우조 살려면은 이게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건데 이런 논의 걱정할 필요가 없는 방식이라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산은에서 현물 출자를 해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른 인수자의 유상증자가 필요한데 지금 현대중공업이 그렇게 돈의 큰 이 흐름이 좋은 데는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최대로 경감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도 가지고 있는 현금은 없는데 네. 산업은행이 이런 방식으로 넘긴다 하니 그렇죠. 돈 안 들이고 저걸 먹어 말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 먹어 말아가 아니라 하여튼 같이 등치를 커서 예. 규모의 경제를 만들겠다는데 일단 조건이 좋으니까 됐고요. 예. 사실 왜 그러면 대우조선해양 그냥 사서 편입을 시키지 않느냐? 예. 거기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예. 지금 WTO에 지금 제소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국가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7조 원 넘는데 사실 이 직간접으로 하면 13조가 공적 자금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정부 보조금이라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을 지금 WTO에 위반했다고 지금 제소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덜커덩 사면은 합쳐진 회사가 전체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물적 분할에 대해서도 오케이가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인적 분할과 문적 분할에 이제 이 차이점들이 조금 있는데요. 물적 분할을 하면은 예. 등록세 법인세가 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세금이 좀 뒤로 예. 연기가 그다음에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실행을 못 합니다. 따라서 예. 나중에 뭐 이거를 가서 뭐 받느니 마느니 뭐 이러는 또 향후의 다툼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는 줄어든다. 부분이 돼서 물적분 이건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나온 어떤 이런 이 M&A 그 예. 어떤 방식 중에 많은 깊이 있는 이 분석을 해서 한 그래도 쓸만한 그런 이제 모양새는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현대중공업이라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매우 매력적일 것 같은 생각도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설명을 듣고 보니 아 저러니까 합치려고 하는구나 매력적인 조건이네 이거는 뭐 일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재벌 계획 측면에서 보면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요. 정몽준, 정기선 부자 입장에서 4천억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3조 넘어가고 현금성 자산 합쳐서 다 2조 7천억 정도 되는 알토란 같은 대우조선을 그냥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이게 번째로. 이제 현대중공업이 이름 MJ 정치인 하셨던 MJ 정몽준 회장님이 대주주시니까 예. 첫 그 번째로. 패밀리가 예. 손 안 대고 쉽게 이걸 덩치를 키우는데 일조하는 거다 이런 예.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예. 현대 글로벌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정몽준 회장의 아들인 정기선 부사장이 하고 있는 이 AS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이제 사실 일감 몰아주기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재벌 예. 종수 지분이 뭐 한 36% 정도 되는데 20% 넘어가면 일감 몰아주기로 지정되는데 지주회사로 딱 전환되면은 현대중공업의 거기로부터 자회사로 해방되죠. 편입되면서 그 해방되죠. 부분도 피해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세금 늦게 내도 돼 세금 혜택이 있어. 그 저 일감 몰아주기도 이거 빠져나가. 그다음에 현금 없이도 이걸 등치 키울 수 있어. 뭐 17% 주식 이제 수합 주고받는 거로 그렇게 되고요. 예. 또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 어려울까 싶어가지고 크레딧 라인으로 1조를 개설해놨습니다. 그래서 예. 마이너스 통장 1조 만들어놨으니까 어려우면 쓰라고 산업은행이 또 예, 1조 예. 크레딧 라인도 그러니까 만들어줬거든요. 이게 특혜 시비가 벌어질 수는 있는데 어찌 됐든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주인 없는 이 대우해양조선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으니 이거를 이 등치 큰 거를 누구한테 넘겨 이제 이러면서 이제 논의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선업이 워낙 안 좋다 보니 경쟁력을 갖추자는 논란은 돼 있는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찬반 논란이 지금 있다라는 거를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미래에 대한 투자 입장에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 현재 그런 지분 부분보다 예. 사실 이제 2020년을 지나면서 클락슨이라는 이 조선업계를 잘 평가하는 기관에서 예. 보면은
피크가 2040년에 다시 온다는 거죠. 그때는 조선업이 조선업이 예. 그때는 우리가 과거에 20년 전 또는 15년 전에 겪었던 그런 조선 호황을 넘는 2040년대에 오는데 예. 이렇게 큰 덩치가 크면요. 조선업 호황 시에 협상력이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진짜로 예. 모두 덤벼라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차원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해야 되고요. 사실 우리 국내에 지금 3개 이 빅3에서 만드는 LNG가 50척 정도 돼요. 우리 이제 이 예. 능력으로 보면. 근데 전 세계 발주량은 60척밖에 안 되거든요. 60척 중에 50척을 우리가 한국이 만들 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여기는 뭐 할 수 없이 저가 수주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예. 저가 수주가 사실 대우 조선해양이 굉장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큰 뭐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거기에 좋아요. 이제 해양 플란트 간 거 뭐 등등이 있지만 저가 수주 이것을 거품을 빼주는 부분 이거는 좋아요.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예. 거죠.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조영철 교수님 뭐 학자적 시각에서 한번 이거 정리 좀 해주시죠. 이 방향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걱정스럽습니까? 나름대로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의 결과 예. 100% 이게 뭐 최선의 정책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조선업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거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고 예.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예. 중에 한 논의가 뭐였냐면은 지금 이 경쟁 체제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몇 개 회사는 지금 통합하는 그런 예. 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로 봤을 때 기아 자동차 막 어렵다 그럴 때 기아 자동차 없애지 말고 그래도 현대 기아로 덩치 키우는 게 좋겠다라고 논란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등치 키운 게 잘했다랑 같은 논리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그런 논의가 아, 있었던 예.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논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현대가 뭐 갑자기 대우를 하는 건 뭐 아니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예, 거고요. 예. 또 한 오랜 가지- 고민의 결과다. 예,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거의 뭐 파산 직전에 갔기 때문에 이제 인수를 했던 거거든요. 네, 외환위기 이후에. 예. 그리고 나서 사실은 2007년 이제 이후에 조선업이 아주 초호황일 때 이명박 정부 때였죠. 그때 이제 대우조선이 굉장히 주가가 올라갔고 사실은 그때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팔았으면은 잘 나갈 때. 국적 자금 뭐 투입되고 뭐 이런 거를 전부 국민 세금도 다 엄청나게 회수하고, 이제 예. 오히려 정부가 이익을 보는 그런 건데 그때 팔지 않고 지지부진하고 나중에 뭐 방만하게 경영도 하고 해외 예. 뭐 이런 거에 사실 잘못된 투자도 하고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산업은행이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라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요.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구조조정에 의한 그런 산업 정책적 그런 측면도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팔긴 팔아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은 대우조선해양이 주가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이게 전량 파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현대중공업도 매입할 자금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게 독과점이 심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통합에 대해서 유럽연합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요. 이건 독과점이다. 독과점 심화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입장에서 이것은 독과점 규제 입장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다시 이 원위치가 돼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 대목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실까 봐. 이런 거대한 인수합병 뭐 M&A 이런 거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해줘야 최종적으로 땅땅땅 되는 거지. 그 회사들끼리 우리끼리 할게요 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해줘야 공정위원회에서 되죠. 승인을 해야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예. 이걸 왜 외국에서 승인을 이미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의 A란 회사와 독일의 B란 회사가 뭐 통합해서 거대한 이제 기업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유럽연합에서 이거는 독과점이 유럽연합 법에 의해서 독과점에 위반된다 해서 독과점 규제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면 이 합병됐던 것이 무효화되는 그래요? 이런 그 조치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럼 현대와 대우가 합치면은 얼마나 독과점이 되고 몇 %나 차지하기 때문에 딴 나라 승인까지 받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플랜트라든가 예. 뭐 그 LNG 선이라든가 분야별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전체로 현대중공업과 보면. 대우조선해양이 예. 전체로서 봤을 때는 지금 크게 비율이 한 20% 20% 이상 정도 넘어가는군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20% 올라간 20%는 사실 21% 가 비중이 상당히 되네요. 큰 겁니다. 예. 그런데 일부 품목에서 LNG 선 이런 데서는 이 시장 점유도가 훨씬 더 큰 거죠. 훨씬 더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럽연합 이거 독과점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계 시장을 독점한다는 얘기네요. 예. 이렇게 되면.
그 EU나 뭐 또는 세계 시장에서 독과점을 판단할 때 예. 조선업 전체 규모를 보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사이즈를 보는 거거든요. 전체가 아니고. 그래서 LNG성 예, 기준으로 예. 하면은 합친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이 59.1% 6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도 합쳐서 50% 점유율이 50% 예. 넘어가는지 또는 예. 2하고 25% 이상 격차가 나면은 독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글로벌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것 그거 사실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실제로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아까 4위로 나와 있는 그 회사가 STX 프랑스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독점 조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스톰하고 지멘스가 합병하는 과정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서 그거는 독점이고 경쟁을 제한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안 된다요. 합병이 불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당국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반독점 여부와 관련해서 명확한 심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지금 제약 조건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지금 이게 뭐 이렇게 논란이 많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막 논의를 엄청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됐다 쳐도 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 EU 공정위에서 10개국입니다. 10개국에서 그거 만약에 불어 그러면은 다시 없었던 일 되는 거예요? 없었던 일이 아니고요. 예. 물적 이제 분할을 했잖아요. 예. 그건 남습니다. 그건 그거는 남고. 주주총회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인정. 예, 그래갖고 이제 어떤 이제 조정 작업을 통해서 예. 또는 개선 작업을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독과점에 대해서 풀어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우리 미중 무역 전쟁에 지금 시발점이 뭐냐면 퀄컴에서 네덜란드 NXT라는 반도체 회사 사는 걸 중국에서 최종적으로 이거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시작된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래서 이게 문제점들이 이제 뭐 이거를 넘어가도록 산 넘어 산 아주 첩첩산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덩치를 키우는 일이 이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것까지만 좀 이해를 하고 하나만 추가하면요. 예. 덩치를 키우는 것이 반드시 이기는 길인가 봤을 때 우리나라 조선업이 이렇게 되는 과정은 사실은 1980년도에 일본 조선업이 오일 쇼크 이후에 불황이 오면서 조선업 합리화 정책을 펴니다. 예. 그래서 도크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확 축소를 했어요. 그 시장을 우리가 치고 들어간 예, 거죠. 그 시장을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이제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능력이 이렇게 됐는데요. 네. 그 이후로 일본 조선업이 조선업 합리화하고 나서 제대로 일어서지 못하고 우리가 1등으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경쟁을 제한하고 합병을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오히려 경쟁력을 잃었다 이런 교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예. 큰 빅 이제 하나 빅탑 예, 하나 예, 하고 예. 아주 작은 삼성중공업 하나 남는 것이 과연 결국은 봤을 때 동의되는 것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카이라고 한국우주항공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세계 그 항공업 하는 회사를 갖다 모아놨더니 오히려 경쟁을 안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떨어지고 독점의 문제가 있어서 헬기도 떨어지고 하더라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가 돼. 합리적 지적 이해됩니다. 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정리 좀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실 것 같아서 2040년이 되면은 이제 큰 호황기가 언제 옵니다. 이게 사이클에 의해서 그렇게 예측되는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생산 능력을 갖춘 덩치 큰 걸로 재편하자라는 논의와 과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덩치를 키우면 독과점 규제에 걸려서 오히려 더 손해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니 무작정 키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이 두 논란이 찬반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까지만 정리를 하고 아니 근데 산은이라든가 이 자기네들도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예.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자신감을 표하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있다. 그렇게까지는 안 갈 수도 있다라는 전제 아래 정부는 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좀 지금 너무 먼 미래로 가니까 자꾸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좀 현실로 좀 돌아와 보죠. 정의고 위원장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노조 지금 결사 반대죠? 예. 뭐 그런 음악 거대 담론 말고 예. 노조가 실제로 결사 반대하는 진짜 원인은 뭐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 완성되면은 일자리를 우리는 잃는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예. 실제로 그럴 우려가 있습니까? 상당히 있습니다. 이미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아까 대우조선에서 정규직 4,000명, 비정규직 15,000명 나갔고 이미 선례가 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정규직 6,000명, 외주 하청업체에서 25,000명이 나간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조선업 노동자들이 몇 명 정도 잡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잡으면 한 10만 명 이상 되죠, 거기. 그거는 훨씬 더 되는 것 같은데 지금 거제건 그러니까 조선업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울산건 그리고 예.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경남, 부산건 이렇게 두 개지로 나눠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기자재 업체를 어떻게 잡을 거냐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대중공업 지주를 기준으로 하면 한 25,000명 정도 남아 있고요. 예. 대우조선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뭐 18,000명. 좋아요. 예, 이게 뭐 맞도록. 1차 밴드, 2차 밴드, 뭐 일용직 노동자, 뭐 비정규직 다 많으니까 뭐 그거를 다 저 숫자를 따지는 거 무의미하다 치고 예.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우리 일자리를 잃는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무슨 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뭡니까? 첫 번째로 이제 이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회사의 이제 우량 자산은 다 가져갑니다. 자산은 50% 가고 부채의 95%를 갖다가 현대중공업이라는 계열사, 자회사한테 다 나눠놓고 가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 한국조선해양이 뭘 하냐면 R&D하고 설계, 뭐 조달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그 인원은 5,000명 정도 만나겠다 하는데 네. 실제로 조선에서 나오는 부가가치의 70%는 앞에 말한 R&D, 설계, 조달 이쪽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생산하고 조립하고 이런 데 대해서는 부가가치의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그걸 노동자들은 예. 다 밑에서 일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남는 존속회사에 다 소속돼 그렇죠. 계시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익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나마도 서울로 간다니까 송초로 시장이 삭발하고 법인세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그 접근은 뭐 적절한가는 저는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대우조선의 설계 인력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의 설계 인력들 다 모아가지고 한국조선해양이라는 그 중간 지주회사에 다 모이고 부가가치는 거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생산 기지로 전략하는 거고 거제에 있는 여기도 생산 기지로 전략합니다. 그런데 저 방식과 관련해서 또 동의가 안 되는 것이 대체로 설계하고 뭐 R&D하고 이런 인력들이 초기에는 다 서울에 있었습니다. 예. 삼성도 그렇고 대우도 그렇고 예. 현대중공업도 그랬는데 이게 필드하고 떨어져 있다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현장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설계하고 변화 주고 이런 그럼요. 것인데 예, 예. 근데 이걸 다 서울로 가져오겠다는 이것도 사실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조 무력화의 의혹도 있지 않나 이런 측면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아, 노조는 그런 이유로 예, 좀 그래서 반대를 하고 노동조합은 있다. 당장에 이익이 안 나면 구조조정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잔뜩 부채나 많이 쌓아놓고 가는 이런 구조가 관련해서 동의가 안 됩니다. 지금도 거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절반 가까이가 다 쓰러져 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큰 것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뭐 다 거제 울산 사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과거에 불과 몇십 년, 뭐 10년, 20년 전에 울산 거제를 가면은 거기는 서울보다 경기가 더 좋아요. 서울 강남 못지않아요. 오죽하면 길거리 다니는 강아지들이 막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녀요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한 이유는 설계하고 R&D하고 하는 이런 돈 버는 업종하고 실제로 이거 망치질하고 용접하고 하는 이런 일용직 근무자들이 다 같이 있다 보니 그 돈이 섞여서 경기가 잘 돌아갔었는데 이거를 나눠가지고 돈 버는 데는 서울로 옮기고 여기는 일용직 근무자만 남겨놓으면은 우리는 망하는 거고 결국은 구조조정돼서 다 거지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논리입니다. 얘기가 혹시 반론 있을까요? 하여튼 울산이요.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뭐 올해 들어서 3만 불 넘어갔잖아요. 예. 지역당 1인당 그 GDP가 3만 불이 최초로 넘어간 지역은 울산입니다. 울산이에요. 거기 예, 지금 예. 4만 불 넘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간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현대 이 중공업의 어떤 분할되는 그런 모습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산적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관련된 지금 뭐 생각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조화스럽게 좀 맞춰주면 되는데 현재로 뭐 이렇게 자산 부채 나누는 게 이게 뭐 앉아서 이거 여기야 이건 저기야가 아니고 법에 따른 그래서 일단은 이제 생산 기지로 가면 생산에 관한 그러니까 도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또 이쪽으로 자산이 옮겨져야 되고 지금 할 일들이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채를 나눈다든가 특히 현금이 지금 한 1조 6천억 정도 있는데 네. 그거 지금 나누는 문제도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는 지금 5대5로 나누겠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네. 큰 적이 없어서 그래서 현재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일단 분할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뭐 확장된 얘기들이 나오시니까 일단은 이 전체에 대한 주주총회에서의 그런 결의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돌아 나오냐가 향후에 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평소답지 않게 최영호 고모님이 자꾸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노조가 이래서 반대를 하고 우리는 이런 위기의식을 있다라고서는 말씀하는 그 논리의 이해도보다 우리는 그러니까 현대 회사는 법대로 할 뿐이다라고 하는 그 논리가 뭔가 노조가 저거 괜히 걱정하는 거다. 그건 아니면 노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렇게 딱
반박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근데 듭니다. 이제 그쪽 제가 좀 분들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 뭐 잘 이해하셨고요. 뭐 이제 다 들키네요. 제가 이거 말 한마디만 해도 들키니. 그러니까 이 분할을 해서 네. 우량자산은 신설법인으로 옮겨놓고 그거는 서울로 옮기고 여기는 찌끄레기만 남겨서 울산에 아닙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그건 아니다. 예, 예, 도크라든가 이 생산을 위한 자산은 이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거 물론 아직 당연히 그렇죠. 지금 예. 서로 분할이 정확히 된 건 아니고요. 법상으로 하면 이게 절로 가고 R&D에 관련된 건 위로 가야 되고 뭐 한 것은 밑으로 가야 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이 중공업 쪽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예. 이게 조금 역사가 있는 게 뒷배경이 있는 얘기예요. 2016년도에 네. 이제 우리 정부에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는데 그때 맥켄지라는 데다가 이 8억을 주고 용역을 맡깁니다. 이른바 컨설팅. 네, 컨설팅 하는데 그때 나온 게 빅2론이에요. 아 이미 2016년에 벌써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우조선부터 예, 예. 그때 뭐 메고 그때 조선해양플란트 협회에서 냈는데 기억나요? 그 막 뒤집어졌죠 그때. 그래서 막. 우리 네, 방송도 하고 들어놓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 자, 기억납니다. 그런데 예. 빅2로 가서 이제 현대와 삼성이 이렇게 남는 모습으로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그게 현실화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뭐 모양새 다음에 나오는 맥켄지 보고서의 문장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조선업에서는 34%에서 40%의 더 많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인원을 잘라라. 이렇게가 다음 장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그때 이 맥켄지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안 한다고 했고 네. 그리고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그때 뭐냐면 차기 정권에 이거 뭐 미루는가 해서 정치권에서도 많이 싸웠잖아요. 예, 예. 근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저랑 전화하신 분은 맥켄지 보고서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34%를 했으니 지금 더 할 거 아니냐? 자, 뭐 그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대놓고 말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 업종을 살려나가고 미래를 대비를 하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구조조정, 회사도 구조조정해야 되지만 노조도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이 불편한 숙제를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데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와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좀 냉정하고 객관적인 좀 분석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쪽 말이 더 현재로서는 뭐 양쪽 다 국가와 이 국민들을 위해서 더 시급한 문제일까요? 일단 산업은행이 지난 기간 동안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을 관리를 해왔던 것을 보면은 예. 현재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견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국민 세금으로 끌고 예. 가고 성과급 잔치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 예. 이거 아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사실은 조선업이 경기가 좋았을 때 대우조선해양을 팔고 그래서 국민 세금 투입한 거를 회수를 해서 사실 했었어야죠. 이득을 냈어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했던 것이 사실 실기를 잘못됐던 했죠. 예, 거고요. 좋습니다. 그건 뭐 근데 지나간 문제는 얘기고. 대우조선해양을 산업은행이 매각을 하려면 이걸 인수해 줄 만한 자금력이 있는 그리고 운영 능력이 있는 그런 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네. 회사가 사실 별로 없는 거죠. 별로 없는 게 그래서 아니라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찾다 보니까 독과점이라는 그런 부작용 그리고 이후 연합에서 어떻게 판결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의 문제가 있음에도 그리고 불구하고 특혜 시비까지 예, 현대중공업한테 결국은 이제 불구하고 예. 지금 넘긴다 이거예요. 넘기는 그런 예, 방식을 예.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고육지책이 있는 거고요. 물론 독과점에 따라서 폐해에도 지적하신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산업은행이 그럼 여태까지 그럼 잘 관리했냐? 그럼 다른 방안이 있냐? 이걸 공기업화하느냐? 공기업화하는 것은 더 문제가 많죠. 사실은 이게 뭐 전력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특수산업이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시장 경쟁에서 국민들이 하는 동의 안 해주실 예, 거예요. 동의 이거 저는 공기업으로 간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국민들이 동의 안 현실적으로 하겠죠. 방안이 이 방안 외에 이렇게 특별하게 산업은행이나 정부 입장에서 산업정책적 선택의 여지가 결정에서 없다고 선택의 여지가 별로 보시는군요. 없었다라고 저는 예.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노조 입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노사 관계를 봤을 때 뭐 약속 지키고 해고하지 않겠다 뭐 했는데 사실은 이제 회사가 또 더 우리 당초보다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더 이상 회사 유지가 어렵다 뭐 이러면서 또 대규모 구조조정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단체 협약 그대로 다 인수하겠다. 그리고 고용 유지 다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뭐 1년, 2년은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특히 또 요번에
물적 분할을 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가장 고부가가치 부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세계 1등인 주요 이유가 뭐냐면 R&D 능력, 설계 능력 이런 것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뭐 그 제조 파트가 뭐 그렇게 아주 그 경쟁력의 핵심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를 한국조선해양에서 다 가져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생산 파트만 울산에 우리는 남겨놓으니까 설계도 받아가지고서 뚝딱거리는 것만 한다. 고부가가치가 예. 다 저쪽으로 가면 나중에 2, 3년 뒤에 또 조선업이 불황이 되고 이러면은 또 잘릴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 번의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쉽게 해결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 위원장님, 예, 계속하시죠. 그 이제 인수할 데가 없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번 매각 과정에서 산원에서는 좀 국가계약법을 좀 넘나들면서 현종하고 미리 상당히 긴밀하게 이야기하면서 삼성중공업 니네들도 살라면 사라 이렇게 제안했어요. 조건은 현대중공업에 맞춰놓으면서. 그리고 사실은 시장은 돈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울산권 현대중공업과 경남 부산권에 있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과 관련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두 개로 합치는 것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그 두 개로 합칠 때 어느 것과 합칠 것인가? 특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해양은 LNG, 방산 다 겹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중공업은 방산도 하지 않거든요. 네. 방산 문제도 아까 말했지만 하나로 독점적으로 합쳐놨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이렇게 빚 크게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은 다운사이징 많이 했습니다. 노동자도 많이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다운사이징을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중국 조선업이 쫓아오는데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논리 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중국 조선업하고 이제 드디어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격차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중국 조선업의 설계라든지 조립 능력까지 다 지금 현재 야 이게 한국 못 따라온다. 그래서 사실은 2년 전에 중국의 푸동조선소에서 만드는 LNG 선이 폐선했습니다.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작년에 전 세계 조선사의 보험 크레인과 관련된 90%가 중국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로 합쳐가지고 또 남은 인력들 설계하고 R&D하고는 인력들이 중국 조선업체에 가버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인력 유출 문제도 심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운사이징이 돼 있고 이제부터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정도고 2015년도에 왜 어려워졌냐.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대우조선해양이 이익이 많이 났습니다. 그 이익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남상태 사장이 풍력발전소, 에너지 자원 투자, 그다음에 고문들 뭐 온갖 이 돈을 갖다 관리 안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산업은행도 같이 즐긴 거죠. 산업은행에서 재무 책임자들 보내놓고 같이 즐기면서 발생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클리어하게 다 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 과연 독점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승인받을 수 있으면 또 그렇게 해서 국가 조선업의 경쟁력이 미래에 확실하게 잘 갈 거다. 이렇게 누가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정 위원장님은 시종일관 덩치를 키워서 미래를 대비하고 중국의 추격에 대비하자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계시네요. 자, 요 부분은 뭐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지금 더 여기서 이걸 더 들어가서 뭐 이 토론을 하는 거는 좀 다음으로 좀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 좀 다루기도 좀 바빠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죠. 울산 시장이 삭발을 했습니다. 울산 떠나지 말라고. 이 얘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영원 의원님? 이거 근데 울산 시장이요. 네. 그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울산 시장이 저 대표적으로 민주당에서 친문재인계로 당선된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당인 저 여당이죠? 시장이라고요, 여당. 그래서 뭐 자기 의사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근데 있겠습니다만. 정부 방침에 저렇게 삭발로 반대를 하네요. 아니 근데 이제 본사를 서울에 두냐 그 현장에 두냐 저는 현장에 두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이 선박이라는 게 얼마나 스마트십이 됐냐면요. 예. 이거 보시면은 진짜 4차 산업혁명이 저리 가를 정도 IT가 무지무지하게 깔립니다. 그러니까 배라는 게 네. 이게 저 4차 혁명 IT 산업의 집결체지 그냥 뭐 저 물에 그냥 뛰 가는 그냥 보트 그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다 예, 이거예요. 그래서 나룻배가 지금 아니다 이거예요. 자율주행 하잖아요. 예. 선박 자율주행이 먼저 나옵니다. 아, 선박은 예. 오토파일럿이 된다 예, 이거죠. 다 되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러한 인력들이 붙어줘야 우리가 R&D라든가 설계에서 진짜로 좋아요. 근데- 이 좋은 부분들이 나오기 근데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왜 그 R&D 저 브레인 쪽은 왜 서울로 회사를 옮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력을 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울산보다는
수도권이 훨씬 더 낫다는 판단이 지금 먼저 나오고요. 그럼 그 동안에는 왜 그 인력들, 그 브레인들이 울산에 근데 있었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요번에는 이제 더 명분이 들어간 게 이제는 울산만 있는 게 아니고 미포도 있고 예. 그 뭐 대우조선도 있고 4개의 자회사를 가지니까 그것을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현대 자동차도 지금 뭐 이 화성인가요? 거기 R&D가 있지만 전국에서 이 뭐 차 생산을 하듯이 근데 실제로 그런 박사급 인력들이 서울이면은 일을 하고 울산이면은 기피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뽑아보면은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없다고 할 수 없죠.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애들 교육 문제도 애들이 있고. 조금 커가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기러기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심각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러면 매번 나오는 얘기가 옛날에 이제 포스코가 굉장히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 학교도 옆에 붙이고 이제 그런 이 소위 말하는 복리후생적인 것들을 잘해주니까 그런 문제를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기대감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조화돼야 되는데 저는 뭐 이 글로벌 R&D 센터 이 글로벌 시대에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뭐 통신망 다 잘 돼 있고. 근데 울산 시장 입장에서는 본사가 서울로 올라가 버리면은 법인세를 서울에다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울산시는 그 동안에 받던 그 막대한 법인세 세수가 줄어드니까 울산시는 망한다는 논리 아닙니까? 이게 본사 개념으로 가야 될지 하여튼 지금 뭐 일단은 제조업하는 그런 신현대중공은 거기 남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울산시 아닙니까? 입장에서는 뭐 호황기 때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법인세를 받아왔는데 서울로 가면 이제 그 법인세가 사라지는 것이고요. 예. 또 이제 R&D 센터를 경기도 분당에다가 짓겠다는 겁니다. 지금 네, 5천 명 규모의 R&D 센터를 경기도 분당에다 짓고 왔는데 지금 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의 본사 서울에 있는 사무소에는 영업직들, 계약직 예. 일부 외에는 R&D 인력은 한 1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까지 그러면 예. 다 지역에서 있어서 문제가 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 필드를 보면서 사실은 R&D가 성장하는 거고 또 R&D가 성장하면서 필드가 다시 또 전체적으로 이 조선 배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서울에 인력이 많이 모였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아니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직설적으로 여쭤보는데 예. 이렇게 해서 회사를 쪼개 가지고 R&D 인력을 만드는 신설법인은 서울로 본사를 옮기는 진짜 속사정이 뭐예요?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저는 뭐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노조를 무력화시킨 측면에서 R&D 인력하고 생산지 인력을 분리하는 거. 옛날에 GME 테크놀로지 센터하고 생산을 분리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듯이 인건비 문제하고 노조 무력화. 그다음에 생산 기지는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미포에서 줬다가 대우조선해양에 줬다가 현대중공업에 줬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 유연성을 서울로 확보해. 옮기는 게 진짜 목적이 아니라 노조를 쪼개가지고 지금 노조가 너무 강성 노조라 힘드니까 노조를 좀 힘을 빼려고 하는 게 진짜 속사정이다. 네, 뭐 그런 측면도 저는 뭐 충분히 그래요? 있다고 아니 보여집니다. 근데 본사 근무료 5%도 안 될 텐데.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본사 R&D 센터를 근무요원들은 다 화이트 경기도 칼라들 아닙니까? 성남 분당에다가 5천 명은 둔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그래요? 뭐 전체로 보면은 예, 그렇게 전체. 큰 숫자는 이제 뭐 지금으로 보면 500명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근데 옮기더라도 토탈 아니, 5천 명짜리를 이제 5천 명짜리 더 늘린다는 R&D 센터를 거죠. 만든다는 그래요. 거죠. 아니 저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되는데 혹시 조영철 교수님은 아니, 좀 그러니까- 논리적 설명 가능하십니까?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로 옮기는 게? 예. 그러니까 대덕 연구단지에 사실은 대규모 예. 그 연구단지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뭐 LG라든가 여러 그 연구기관을 만들었는데 지금 차츰 이렇게 서울 쪽으로 수도권 쪽으로 자꾸 옮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이게 있거든요. 서울 집중을 좀 막아서 지방 분산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하고는 그게 반대로 이제- 가고 있네요. 예, 그게 실제로 시장에서 고급 인력들이 자꾸 그 뭐 애 키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하면서 자꾸 이제 수도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수도권 바깥에 이제 연구 기관들이 인력 채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어렵다. 측면이 사실 있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흔히 많이 듣던 얘기고요. 또 공공기관을 또 그 지방으로 혁신 도시에 예, 이런 데 내려보냈더니. 내려졌지 않습니까? 특히 예.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기후운용본부가 전주로 갔잖아요. 정말 핵심 그 전문 금융 인력인데 예. 계속해서 지금 이직 현상이 발생하고 예. 있어서 지금 국민연금 기후운용본부 거기는 뭐 1년, 2년 지나면은 다 그만둔대요. 네,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핵심 그 고급 인력들이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고급 인력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은 다 사실이다. 예, 공지의 그건 부인할 수 사실이죠. 그래서 없다. 그걸 예.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은 현장에서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R&D를 개발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R&D 파트가 이제 수도권 뭐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지만은 핵심 R&D가 옮긴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현장과 연결되는 그런 R&D 인력이 울산에 상당 부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상호 그 협력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방적으로 정말 노조 파괴를 위해서 이제 R&D 파트를 넘기는 거다. 그렇게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까지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설명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벡텔 같은 경우에 예. 이제 R&D 설계 이걸로 해가지고 생산 공정 없습니다. 걔네들. 그럼 그 따로 있죠. 그러나 생산 공정이 있는 조선소가 있는 데서 분리된 경우 사례가 있느냐? 그건 없다. 사례 찾기 그건 어렵습니다. 없다. 그건 그렇기 없다. 때문에 예.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그 인력들이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 설계하고 이런 그 인력들이 전부 다 지금 울산에 다 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 조선소가 빌드가 그쪽으로 남쪽 해안선으로 벨트로 타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박사님들하고 박사님들 그 가족들은 지금 현재 있어요. 예, 울산에. 거기 다 있고 거기에서 계속 직장 생활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는 일찌감치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지금 뭐 연금 이런 데처럼 지금 내려가는 데하고 다르거든요. 일찌감치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 고문이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니 이게 노사간 단체를 뭐 승계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문구에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만 지금 뭐 경영진에서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떠나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금 뭐 구두로만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그 회사의 몫입니다. 예, 울산시장님이 벌써 막 삭발하고 막 울고불고 하는 거는 조금 앞서간 측면이 좀 있나요? 앞서가셨죠. 가서 그러면은 이 경영진하고 일단 만나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경영진도 지금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주주총회나 이게 끝나야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 노조라든가 여기서는 어떤 계기가 발생이 되면 항상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큰 계기가 뭐냐면요. 뭐 이런 합치고 이런 거 떠나서 상장사에서 비상장사로 가는 거예요. 예. 그 울산에 있는 신현대중공업은 그럼 뭘 의미합니까? 그럼 계기가 생기잖아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상장사에서 비상장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다시 뭐 자산 들어오고 부채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재편하는 과정에서 인력 조정이 일어날까봐 지금 걱정을 해서 미리 지금 선제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상장사에서 비상장사로 간다는 얘기는 회사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있죠. 뭐를 얻느냐 이겁니다. 아니 그리고 회사는 사실 얻는 게 상장사 다니는 거하고 비상장사 다니는 거하고도 또 기분이 분명히 다를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아까도 이제 자산 부채 나누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아직 뭐 확정된 게 없습니다만은 이제 이거 갖고선도 네, 우리 네. 수익성 악화되면 바로 성과급 자를 거 아니냐. 좋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기 때문에 내일 되면은 이제 주총 끝나면 그렇죠. 부채 비율이 지금 68%인데 예. 116%로 증가합니다. 부채 비율이. 네, 현대중공업 예. 이제 우리 노동자들만 있는 생산 기지로 전략하면서 우량 자산을 가져가고 부채만 남겨둬가지고. 자,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부채 비율이 그렇게 2배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필연적으로 그 다음 화두는 구조 조정이 될 것이고 구조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노동자들이 잘려 나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노조는 좀 걱정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이익을 나도 빚 갚고 나면은 실제로 이익이 제대로 뭐 나지 않습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일부러 오늘 논의에서 울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 사태 뭐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는 이 얘기를 일부러 꺼내질 않고 화면도 일부러 보여드리질 않았습니다. 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는데 사실은 현장 분위기가 워낙 험악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얘기 좀 여쭤보고 좀 가겠습니다. 조영철 교수님, 민주노총이 지금 이제 숫자가 급격히 늘었다며요. 100만 시대라며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전체 노조원이 이제 200만 시대가 된다는데 많은 군데에서 걱정이 나옵니다. 노조가 늘어나고 노조원 숫자가 늘어나서 하는 거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이기는 한데 노조의 힘이 너무 커지고 폭력 사태가 지금 되고 있고 제어가 안 되고 돼서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서서 노조도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 얘기를 할 지경이 됐다. 자, 이 노동개혁 문제과 노정 갈등 요거 지금 우리 잘 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사실은 굉장히 잘 못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보수 정부가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노정 정책 관계가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는 더 좋아야 되는데 네. 이제 계속 갈등이 심화되고 더 있고 좋지. 그래서 그래도 저 보수 정부 때보다는 좋은 거 예, 아닙니까? 그래도 뭐 좀 낫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하여튼 기대만큼 지금 저런 화면에 나오듯이 계속 그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경사 노위에 지금 참석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노조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노조가 우려를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적 분할이 현대중공업 남아있는 울산에 남아있는 회사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게 회사가 어려워지면 우리 또 구조조정 또 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리고 노사 간에 그동안 신뢰관계가 있었다면은 또 괜찮은데 사실은 신뢰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적 분할 진행 과정을 막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급한 마음에서 지금 사실은 불법적인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사실은 법을 위반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친노동 정책을 철학으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이대로 가는 폭력 사태를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정부는 어쨌든 법을 지켜하고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저걸 그냥 불법 행위를 방치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노조도 좀 이렇게 법의 털뚫이 내에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건 위원장님이 민주노총 부위원장 하실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연하게 지금이 폭력 사태가 더 많아졌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독재 정부 때 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사실은 집회나 시의 자유가 그렇게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오셔서는 청와대 앞에까지 국회 담벼락까지 바짝 붙어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근데 사과해야 막 된다고 경찰 생각합니다. 두들겨 패고 하고 이런 거는 예. 이건 분명 문제가 좀 많이 잘못됐고요. 저는 예.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총장 점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후에 있을 구조조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 입장에서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에서 이동걸 사는회장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자들도 회사의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실 경영이 벌어질 게 눈에 보이듯이 뻔한데 노동자들이 앉아서 있으라 하는 것은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이다. 우리도 예. 나설 수밖에 없는 측면과 관련된 고민들도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울산에도 뭐 오늘도 통화를 해봤지만 교섭이나 이런 거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답니다. 예, 그래서 예. 대화를 하시고 노동자의 요구를 어떻게 하는지 좀 해결도 좀 하시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권에서도 저는 과거에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 어려울 때 정치권에 나서 중재도 하고 했었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 정치인 한 명도 보이지 정치가 않습니다. 실종됐어요. 예. 정치가 도대체 실종. 어디가 계시는지 내년 총선만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예. 일이 이 지경에 이럴 때까지 뭐 하고 있었냐. 송철호 시장은 삭발을 하기 전에 이 논의가 나온 지가 3월부터 MOU를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삭발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노동자 입장에서도 우리 편 드는 건지 아니면 저분이 뭐 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도 동의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리둥절 삭발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만 다 떠나서 쇠파이프로 막 경찰을 때리고 그 볼트, 너트 이런 걸로 새총 쏘고 하는 거는 사람 죽습니다.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절대 안 되고 이거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이건 좀 저도, 사라졌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폭력 사태의 주범이 민주노총이 아니라니까요. 노동자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경찰이라니까요. 왜요? 그래갖고 그건 그날 또 무슨 저녁에 말씀이세요? 폭력을 이루고 이런 사람들 9명 잡아가서 8명 다음 날에 풀어줬잖아요. 아, 그 말씀이시죠. 이거는 100% 공권력이 먹히지 공권력이 공권력을 자기는 스스로 포기했다.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범은 우리 노동자들의 표현이 과한 거에 대해서 경찰이 부추긴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해도 된다. 예, 해도 되는 거죠. 다음 날 다 풀어주는데 그래서 노동자가 주인이 된 세상을 우리가 같이 맞으려면은 우리가 어떤 이 소위 말하는 선을 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노동자가 주인이 돼서 이렇게 선한과 어떤 좋은 것들을 하시라는 부분들을 못 만들어가는 저는 지금 이 폭력 사태의 주범은 저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합니다. 경찰입니다. 자,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이 노조에도 공정성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얘기에 담겨져 있는 이 노조 폭력 사태에 대한 정권 차원에서의 노정 갈등 상황까지 조심스럽게 좀 다뤄봤습니다. 주총 내일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주총 결과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의 세금이 수십조가 들어가 있고 노동자 수십 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 짚어보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하셨지 않을까 해서만 만족을 하고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 나오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양호 고문님, 조영철 교수님, 정용건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의 전 차관 구속됐습니다. 검찰 조사 받고 있는데 검찰조사위원회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학의뿐 아니라 3명이 더 있답니다. 이 3명 이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도 조사해야 된다. 전직 고위 간부들인데 맞다 틀리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 돌아오겠습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김학의 사건 첫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이 뇌물수수가 아닌 성범죄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사위는 배후에 당시 청와대가 있었을 걸로 의심했습니다. 또 윤중천 씨가 240억 원을 부당대출 받은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도 윤 씨의 폭로를 막기 위해 봐준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위는 윤 씨와 유착이 의심된다며 한모, 윤모, 박모 씨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 3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그 근거로 한 씨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고 윤 씨는 윤중천 씨와 골프를 치거나 원주 별장에 드나든 정황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씨와 윤 씨 모두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까지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조사팀 일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하지 못한 건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 주변에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부각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김학의 사건 터졌을 때 저 처음부터 이거 아주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네. 자, 3명의 이름이 더 나왔는데 김학의, 윤중천은 이제 뭐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이제 논외로 치고 지금 다 3명 다 변호사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유명한 변호사죠. 네,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얘기를 이거 이름을 말해도 돼 말해도 고민하려고 했는데 이게 확 나와버렸네. 네, 과거사위에서 발표를 할 때는 성씨만 밝히고 예, 뒤에 예. 이름 2글자는 땡땡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근데 이왕 언론에서 뭐, 언론에서 뭐 다 다 이름이 유추해서 나왔으니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한상대 변호사는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이고요. 네. 윤곽근 고검장이니까 고검장이면은 대한민국 검찰에서 탑 5예요. 딱 네. 5명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분이고 박충군 차장검사는 뭐 김학의 차관하고 굉장히 친분이 많은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같이 지검에서 근무를 했고 바로 아래급의 검사였고 그리고 이제 윤중천 씨하고도 굉장히 친분이 깊다라고 알려졌었죠. 자, 좋아요. 그러면 조사위의 결론의 핵심은 뭡니까? 조사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해라. 누가? 라고 하는 것이 누구한테? 과거사위가 검찰에게 던지는 검찰에 메시지가 현 되겠습니다. 검찰에 이 3사람도 조사해라라고 권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그때부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고 한상대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윤 씨가 이제 사기 횡령 사건에 연루됐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좀 개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또 주장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입장이겠고요. 그리고 윤곽금 전 고검장 같은 경우는 특수강간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윤준철 씨에 대해서 씨한테. 예, 거기에 대해서 수사 개입을 했다라고 라고 하는 의혹 예, 그리고 과거사위의 원주 별장에 간 적이 결론이고요.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의혹 반면에 이제 윤곽근 전 고검장 측에서는 윤중천 모른다라는 아예 주장을- 모르고 원주 별장 어딘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부인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박충군 하고 전 있죠. 차장검사는요. 뭐 최근에 계속 의혹이 제기되어 왔듯이 뭐 김학의, 윤중천 연결해 준 사람이다라는 의혹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혹이 예, 그 그렇다. 포함해서 이제 김학의,
또 윤중천 양쪽의 친분이 깊고 이 사건에 예. 계속해서 깊이 개입돼 있었다. 근데 이거 하는. 민감한 문제니까 네. 이거 우리도 정확하게 하고 가시자고요. 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곽군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검찰 고위직까지 했던 분들인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적에 있어 본인들 입장을 우리가 충분히 전달해 드려야 돼요. 네. 자, 이거는 사실 무근이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주장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론된 당사자들은 다 부인을 하고 있고 뭐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네. 의혹들 이거 말도 안 된다. 나 이거 인정 못 한다. 그렇죠. 심지어는 일부는 한 발 더 사실인데, 나가서 네. 나 이거 법적으로 대응 고소하겠다 이렇게 나오대요. 그렇습니다. 세 명 다 아마 그렇게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일부는 사실인데 뭐 해석이 이렇게 저렇게 좀 다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사위하고 앞으로 이 과거사위가 내린 결론하고는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거사위를 명예훼손으로 아예 고소하겠다고 나오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과거사위에서 조사를 했던 그분은 이거 마녀사냥하는 것도 아니고 증거도 없이 막 이렇게 그냥 조사하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발을 하네요. 그러면 저 세 분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세 사람이 억울하다면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뭐 명예훼손 조사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예. 수사에 협조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함으로써 예. 본인의 어떤 결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증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과거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었었는가 예.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아니 근데요, 이거 모든 걸 다 떠나서 상식선에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의혹으로 딱 지목을 당했어요, 제가. 저한테 뭐가 됐어요. 근데 증거는 없대요. 그럼 무죄를 네가 입증해라? 세상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유죄를 네. 입증을 해서 해놓고 맞다 틀리다를 논쟁을 벌이는 거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의혹을 제기를 해놓고 네가 무죄임을 네가 입증해라? 이게 마녀사냥 아닌가요? 근데 과거사위가 뭐 흘러다니는 의혹을 그냥 수집해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문제다라고만 한 것은 아니고 어떤 예. 진술이라든지 증언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부실 수사의 그런 흔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것인데 정황과 진술과 덮어서 그동안에 해지 못했던 덮여진 진실과 이런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네. 그냥 생으로 생사람 잡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사위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당사자들로서는 더더욱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고 본인들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네요. 그 대응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어떤 조사, 수사 그리고 재판 이 과정을 통해서 마저 진실을 더 규명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또 나름대로 그 과거사위원회에서는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질문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가 조금 비틀어서 좀 생각을 해서 질문을 네. 좀 해보자면 증거도 없는데 수사를 하라고 권고를 하는 그 배경이 검찰이 항상 제 식구는 이렇게 제대로 수사를 안 하니까 공수처, 조국 민정수석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가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이거를 지금 내세운 거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없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몫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검찰이 정말 문제가 많지만 공수처가 해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 또 있을 것이고 거고. 예, 거기에 대해서는 대안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뭐 공수처 설치 여론을 더 북돋기 위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세간의 어떤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만 봐도 특별히 이러지 않아도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많기 때문에 네. 굳이 이게 공수처 설치라는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각시켰다라고 볼 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요. 대한민국 검찰한테 해방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거. 첫째,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 둘째, 내 식구만큼은 철저하게 보호하는 조폭 문화가 있다. 요 두 가지 네. 점에 있어서 딱 걸린 사건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럼 결론. 현재 검찰이 이거 수사할 것 같아요. 그냥 대충 묻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과거사위의 그 활동도 이달 말일이면 종료가 예. 되는 상황인데 검찰에서 지금 당장에 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이렇겠다 저렇겠다 답이 안 네, 나오고 이거는 있군요. 하고 저거는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론의 어떤 그래요? 그런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찰도 그것을 털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사에 들어가기는 할 텐데 네. 어디까지 들어갈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될 테고 그러게요.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리고
놓치고 있는 점들이 있는데 네. 이 경찰 문제도 있습니다. 이 과거사위 발표에서는 경찰도 최초부터 이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뇌물죄 부분은 송치할 때도 이제 빠뜨렸고 성범죄 부분만 송치를 했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이것은 결코 이제 뭐 검찰 쪽이 욕을 먹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관없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은 뭐 아니게 박근혜 됐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수사한 거를 이렇게 쭉 보면은 꼭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저희 같이 일반인이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사를 한 거는 맞죠. 네,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를 그 비난을 피해가기는 어려운데 어찌됐든 7월이면은 검찰총장도 바뀔 거고 네. 새 검찰 진영이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는 굉장히 관전 포인트는 맞네요. 그렇습니다. 두고 보죠. 좋습니다. 예. 자, 청와대 좀 한번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작심을 하고서는 한국당을 향해서 얘기를 했어요. 외교관이 국가 기밀을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을 하고 국회의원은 그걸 가지고 또 막 기자회견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국회의원을 비호하고 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서 유감이다. 당연히 한국당에서 그냥 엄청 반발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당에 반발을 할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작심 발언을 한 배경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정치가 성동격서의 원리로 자주 이루어진다는 것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쪽을 때리는데 사실은 저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을 대통령이 이제 작심하고 겨냥해서 공격한 것으로 돼 있고 그게 예. 뭐 맞는 얘기긴 한데 예. 근데 표현을 잘 보면은 공직자 기밀 유출에 대해서 자신이 국민들한테 사과를 한다고 했고요. 예. 그 사과라는 것은 자신이 정부를 대표해서 사과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무원의 잘못은 대통령이 네. 나의 잘못이다. 그리고 아, 오케이, 좋아요.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유출 비호 정당이라고 표현했는데 비호했다라는 표현은 자유한국당이 유출을 했다라기보다는 예. 우리 쪽 공무원이 국가 유출해서 기밀을 잘못했는데. 유출하는 잘못하는 그런 것을 저질렀는데 왜 야당이 그것을 비호하느냐라고 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사슬을 끊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데 왜 강효상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제 외교부 공무원의 잘못까지도 비호하는 거 아니냐. 실제로 이제 공익 제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 프레임을 짜고 있거든요. 상식과 원칙으로 보면은 이건 누가 봐도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는데 네. 그거를 한 강효상 의원을 정치적으로 이거를 자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비호하고 감쌀려다 보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비호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이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타겟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아하. 외교부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정부의 공무원이 잘못해서 유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왜 비호하느냐. 그러니까 비호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자유한국당을 주요 타겟으로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외교부가 타겟이다. 혹시요, 대북 정책, 남북 정책, 대미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외교관들이 말을 안 듣고 이게 보수 프레임에서 계속 이 청와대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좀 이렇게 대통령도 갖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동안의 외교 소식통의 예. 발언을 빌려서 언론에 여러 가지 보도가 되었고 예.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일본 언론에서 자주 하는 행동인데 맞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 언론에 계속 타는 것을 보면서 외교부에서 계속 누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평소에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교의 관료들도 보면은 주로 이제 북미 쪽으로 많이 예. 편중이 돼 있는 모습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향성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도 자주파 동맹파 갈등이 있었듯이 맞아요. 굉장히 이제 한미 동맹의 가치를 소중히 하면서도 한미 동맹하고 이제 뭐 대북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끌고 갈 수도 있는 것인데 조금 보수적인 경향을 또 갖고 있는 좋아요. 것이 그러면 기존 외교 라인의 특성이었죠. 예,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러시는 거면 그럼 차제에 조윤재 주미대사하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바꿔버려라, 네. 잘라라라고 야당에서는 치고 나오던데 네. 그건 어떻게 될까요? 야당에서 치고 나오는 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너무 속이 뻔히 보인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든 조윤재 주미대사든 간에 기존의 어떤 외교부 관료 출신이 아니라 본인이 신임에 따라서 임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대로 외교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앉혀놓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정작 날려버리라고 한다니 그것은 네. 도저히 대통령으로서 좀 받기 어려운 그런 행위가 될 것이고 기존의 외교 관리 DNA는 네. 친미 4대주의가 뼛속까지 있기 때문에 이 틀을 깨려면은 강경화라는 외부 인사,
조윤재라고 하는 이 캠프 출신을 놓아서 이거를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바꾼다고 했을 때는 그 후임자를 찾다 보면은 또 관료 출신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가 되겠죠. 그러면 강경화 장관 책임론, 조윤재 대사 문책론 이거는 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는 게 맞겠군요. 근데 이제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는 것은 이제 조윤재 주미대사의 경우는 조금 더 그 유출 사태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그렇죠. 어쨌거나 이 사태에 책임 있고 대통령도 본인은 피해자다라고 주장을 한 게 아니라 정부의 당사자로서 대표로서 책임을 죄송합니다. 인정했기 그랬기 때문에 무책성 인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예측을 해보자면 강경화 장관보다는 조윤재 대사 쪽이 문책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뭐 그렇게 문책이 전망이 돼봐야 뭐 저 교체되는 것만 아니고 무슨 뭐 저 견책이나 무슨 징계 받는 거 정도면은 국민들이 뭐 그거를 뭐 문책이라고 보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교체까지도 어쩌면 가능할 수는 있는데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 조윤재 얘기도 대사 교체도 나오고 얘기가... 있고 사실은 이제 이 강경화 장관이든 예. 조 대사든 간에 임명된 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조기에 낙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어차피 갈퇴가 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굳이 이제 좀 분별을 하자면 조윤재 대사 쪽이 뭐 교체 네.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좋아요. 이게 참 일파만파되는 거고 어찌 됐든 외교부 관리들은 이번에 여러 사람 다치게 생겼어요. 강효상 의원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본인이 알까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궁금하기는 해요. 강효상 의원은 친한 고교 후배라고 네. 그러고 그 당사자는 30년 동안 얼굴도 못 봤고 나는 친하지도 않습니다 얘기하는데 그 사실관계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의아한 것은 그렇게 친하지 않다면서 그 K모 참사관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K 참사관이 최소 세 차례 강효상 의원에게 외교 기밀을 누출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거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세간에서 선배 하나가 후배 공무원의 인생을 망쳤다라는 프레임이 오히려 틀렸고 후배 공무원 쪽에서 먼저 정치권에 좀 줄을 댔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이것을 같이 유념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왜 화가 났는지 또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공직자가 저 정치인 가까이 하면은 참 좋지 않은 건데.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요구 좀 할게요. 저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제 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네. 있는데 벌써 저 여당에서 비례대표 뭐 공천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뭔 외식업 얘기예요? 중앙회의 회장이 예. 이제 이해찬 대표를 만났는데 거기서 뭐 비례대표를 달라고 했다라고 했대요? 하는 의혹이 불거졌어요. 근데 이게 내용을 좀 상세하게 보면 내년에 비례대표를 꼭 달라. 네, 외식업 중앙회에서 17대 대선에서는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19대 대선에서는 또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이 얘기를 좀 함축해서 종합하자면 우리가 그동안에 누구누구에 대해서 지지 선언을 했는데 별로 썩 재미를 못 봤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라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좀 진지하게 오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제갈창균 회장의 어떤 돌출 발언일 수도 있고 당연히 무슨 비례대표 자리를 저런 공석에서 얘기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어떤 엄포라든지 얼마간의 농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민주당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을 설마 얘기라고 이해찬 볼수 대표가 있겠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겠죠? 예, 근데 하나 우려되는 것은 이런 식의 논란이 계속 나오게 되면 지금 예. 선거제도 개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그런 예.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맞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거 비례대표 늘렸다가 저런 식으로 막 자리 나눠주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조심해야 돼요. 예, 앞으로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제를 개혁을 해야 대한민국 정치가 개혁되는 건 알겠는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비례대표는 옛날에 돈 굽고 그렇죠. 돈 주고 사는 거 같은 거 이익단체에 나눠주는 자리. 지금처럼 이익단체한테 무슨 뭐 보훈장 주는 것처럼 네. 이런 인식이 강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예. 에이 이거 저런 거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울산시장이 삭발을 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울산 떠나면 안 된다. 노조는 시장이 한 배를 탄 걸로 환영합니다. 현대차 노조도 형제 노조이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동참할 거랍니다. 현재로선 노조 쪽 우군이 많아 보입니다. 울산시장은 대표적인 친문제인 게 울산시장이 울산 노조 편든다. 뭐가 문제냐? 심플하긴 합니다. 근데 망해가는 회사는요. 이미 국민 세금이 10조 원 이상 쏟아부었지만 이대로 가면 망한다. 굳이 전문가 아니라도 압니다.
물론 당장 일자리 걱정을 해야 하는 노조의 입장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노사를 설득하고 조율하고 타협시킬 정치가 필요한데 울산시장의 삭발로 물 건너갔습니다. 그럼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은 뭘까요? 아무도 말이 없습니다. 알아서 하란 걸까요?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듣기 좋은 정치 구호는 많지만 구조조정과 노동개혁, 진짜 해결하기 힘든 난제 앞에선 아무도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철학자는 많은데 전문가는 없다라는 지적, 그래서 나온다 봅니다. 철학보다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울산 조선업 사태, 정권의 실력을 가릴 사안입니다. 삭발하는 정치 말고 문제 해결할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